보이는 내 동생 4편.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 때문에 이래저래 바빠서 글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가 상상님 유튜버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허허.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신 것 같아 아주 뿌듯하네요. 오늘은 도깨비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글이 좀 짧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동생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한가로이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저와는 달리 동생은 바깥으로 나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잠시라도 책을 읽기 위해 앉아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니 말 다 했죠. 늘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놀다가 돌아오는 제 동생은 그렇게나 놀고 왔음에도 더 놀고 싶은지 집에 돌아오면 열심히 밥을 먹고 잠을 자 체력을 보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던 습관이었죠. 아무튼 어김없이 그날도 동생은 밥을 잔뜩 먹고 꿀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동생은 잠에 들었고 꿈에서 늘 가는 포장마차에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가까이 가니 테이블에는 어묵과 우동이 있었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3명이서 그걸 열심히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뭔가 위화감이 들어 가족들한테 더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포장마차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더랍니다. 그 길을 본 동생은 가족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은 그 길을 향했고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니 수많은 악어떼가 득실득실하게 있었고 금방이라도 악어떼가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에 동생은 빠르게 계단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엄마! 하면서 포장마차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방금 전까지 포장마차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무섭게 생긴 도깨비들이 앉아있더랍니다. 동생의 존재를 알아차린 도깨비들은 동생을 잡기 위해 빠르게 쫓아왔고 동생은 잡히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도깨비들 중 가장 큰 도깨비가 동생의 팔을 탁 잡는 순간 동생은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 건지 바깥은 이미 어두컴컴했고 동생은 온몸이 땀에 절은 상태로 서둘러 옆에 자고 있던 엄마를 깨웠어요. 놀라 일어난 엄마에게 동생은 울며 불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엄마는 동생의 말에 심각한 표정이 되어 늦은 밤인데도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바로 친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엄마의 옆에서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주며 네 아비 기운 때문에 기어코 이래 됐구나 라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는 태어났을 때부터 도깨비 기운이 강해서 자신도 모르게 도깨비 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도깨비 터에 머물렀었죠. 사실 지금도 도깨비 터에 머물러 있기는 해요. 할머니는 이 집에 있는 도깨비가 새로 들어온 가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으니 제사를 지내고 매 초 하루마다 막걸리를 올리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할머니의 말씀에 곧바로 제를 올리고 초 하루마다 매번 막걸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그게 효력이 있었는지 그렇게 무난하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였어요. 옛날 살던 집이 거의 다 정리가 되기 직전이었고 동생은 먼저 새 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동생은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에 들고 얼마 있지 않아 꿈을 꾸기 시작했고 꿈에서 옛날에 살던 곳에 동생이 서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와 우리 집 되게 오랜만이다 추억이네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앞에 어릴 때 꿈에서 봤던 자신의 팔을 잡았던 큰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서웠던 동생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큰 도깨비가 다른 작은 도깨비들에게 동생의 팔과 다리를 잡게 시켰고 동생은 결국 속절없이 잡히고 말았어요.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큰 도깨비는 이놈!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고는 큰 도깨비가 큰 칼 같은 것으로 동생의 팔다리를 잘랐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동생은 겨우겨우 헉 하면서 일어났다고 해요. 동생은 쎄한 기분에 곧바로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그러곤 엄마 혹시 옛날 집에서 도깨비 제사 안 지내고 왔어? 라고 물으니 엄마는 단번에 아직 안 한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시더랍니다. 동생은 그애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가서 감사하다고 막걸리라도 올리고 와 마무리 잘하고 와야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엄마도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셋이서 막걸리를 올리고 왔다고 해요. 저는 제 체질 때문인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도깨비도 싫어하는 저란 인간.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이사 온 집도 도깨비 터였고 도깨비 터에서 다른 도깨비 터로 옮기면 도깨비들이 질투를 하여 심술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동생이 딱 알아차리고 열심히 죄를 올리고 했던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도 도깨비터에 살고 있기에 여전히 매초 하루마다 막걸리를 올리고 있어요.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도깨비터인데 이상한 꿈과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번 정성껏 제를 올리고 초 하루마다 막걸리를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네요. 다음번에는 일본에서 만난 귀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니나노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번 3편에 이어서 4편도 진행을 했는데 와, 역시나 니나노님 글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보이는 내 동생 5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썰을 풀려고 왔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어제보다는 더 길게 풀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썰을 풀기 전 제가 1편에서 제 동생이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된 과정을 기회가 되면 풀어본다고 했었죠. 사실 할머니가 동생을 무척이나 아끼셨던 분이시기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의 신내림을 비껴가게 하셨어요. 덕분에 동생은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시던 분이 점차 시들어져 갔고 결국에는 치매의 다른 병까지 합쳐져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동생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동생은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굉장히 슬퍼하기에 해당 썰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상상님 유튜브를 봐서 해당 에피소드를 보면 펑펑 울 것 같거든요. 동생도 봐요? 반갑습니다. 대신 다른 에피소드 열심히 풀어볼게요. 또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제 동생이 언젠가는 신내림 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엄중하게 해놓으셨기에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간에 위험할 뻔한 일은 있기는 했지만요. 이건 나중에 썰을 풀 예정입니다. 더불어 동생이 관상을 보는데 왜 똥차만 만나냐고 하시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동생도 자기 똥차 남친들한테서 다른 여자들이 보이기는 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사귀고 있던 거기도 합니다. 얼빠구나. 알면서 만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얼빠입니다. 이건 답이 없어. 보이면은 그냥 홀려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물귀신이랑 비슷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답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동생의 관상 보는 눈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던 거라 초반에 만났던 똥차들은 피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똥차들은 정말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이런 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번 귀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때는 동생이 막 성인이 된 때입니다. 막 성인이 된 동생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부모님의 반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저를 꼬드기기 시작했죠. 저는 귀찮긴 했지만 어쨌든 여행이 즐거운 건 사실이니까 가는 대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해외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적어도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어 전공인 제 특기를 살리기 위해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생은 어디든 상관없었기에 바로 동의했고 그렇게 저희 둘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동생은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고 관광지, 맛집 등등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진짜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었던 끔찍한 추억이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리가 저릿합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돌아다닌 저희는 다리가 아프기도 했고 뜨거운 기온과 습도도 높아 지칠 대로 지쳤기에 빠르게 숙소로 가서 쉬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제가 숙소에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놓고 간다고 협박한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저희는 빠르게 씻고 잠잘 준비를 했어요. 숙소 형태는 아래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일본에는 그 저기 숙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항상 그 숙소 안에도 이렇게 복도 같은 게 있거든요. 신발장이나 이런 게 따로 없더라고.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데잖아요. 그 다음에 욕실, 화장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큰 숙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숙소는 도시 안쪽에 저렴한 숙소였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침대 1, 동생은 침대 2에서 자기로 결정했죠. 침대를 결정하고 저희는 늦은 시간이기도 했으니 서둘러 자기로 했어요. 그렇게 곧바로 잠이 들었지만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갑자기 동생이 울면서 기겁하듯 저를 다급히 깨웠어요. 억지로 잠이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저는 동생한테 아, 왜 깨워? 라며 짜증을 냈고 동생은 언니 제발 나랑 침대 좀 바꿔줘. 제발 이라며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밤중이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아, 싫어 그냥 자 라고 했지만 동생은 덜덜 떨면서 언니 제발만 반복하길래 한숨을 내쉬고는
알았어, 바꿔서 자자 라고 하고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자리를 바꿔 다시 잠에 들었고, 맞춰놓은 알람에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침대 1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동생이 침대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죠. 분명 피곤했을 텐데 밤을 지새운 것 같은 동생의 모습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며 동생한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동생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젯밤에 동생도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에 온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숙소에 들어오니 피로가 확 몰려와 곧바로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에 들수록 가위에 눌리는 듯한 익숙한 감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쩌지? 일어나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에 동생은 결국 눈을 떴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몸은 가위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고, 동생은 어떻게든 깨기 위해 몸에 힘을 잔뜩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누워있는 방향 쪽 복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이 갑작스레 바람이 불어 열리는 것처럼 끽 하고 열렸다고 해요. 낑낑거리고 있던 동생은 그 소리에 복도 쪽을 바라봤고, 복도를 따라 쭉 가면 있는 현관 쪽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았죠. 본능적으로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은 일본 귀신은 한국 귀신보다 무섭다고 했는데 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제발 깨어나길 빌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빌고 있던 동생의 귀에 찰박 찰박 하는 물에 젖은 걸음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감기지 않는 두 눈으로 그 여자애가 점차 다가오는 것을 본 동생은 점점 여자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몸은 온통 피투성이에 팔이 늘어져 있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기에 동생은 경악을 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여자애는 방에 들어오지 않고 욕실 바로 앞에서 멈췄대요. 기분 좋게 여행 가가지고 귀신 나오고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그 숙소인데 왜 나오는 거야. 물이 아닌 피투성이인 맨발이 욕실 거울 앞에 섰고, 여자애는 자신의 피투성이 다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 문화상 앉아서 목욕하는 곳이 많아 거울은 한국 목욕탕처럼 높은 곳이 아닌 아래쪽에 있었고, 동생이 있는 침대에서 욕실 쪽을 바라보면 곧바로 거울이 보이는 구조였기에 동생 또한 그 여자애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여자애는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동생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갑자기 확 주저앉더니 자기 얼굴을 거울에 딱 보이게 안고서 오하요 안녕이라는 뜻 오하요라고 했고, 눈을 마주친 동생은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며 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동생은 깨어나자마자 제게 달려왔고 비몽사몽한 저를 침대 위로 옮겼던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든 저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었으면 나랑 같이 자자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날 저기로 옮겼어? 라고 물으니 언니가 기가 세서 그런가 저기로 옮겨져 문 앞에 자고 있으니까 그 귀신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결국 잠은 못 잤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 늘 그렇듯 저는 방패막이었습니다. 허허. 아니 도대체 무슨 기운을 가지고 있길래 귀신이 뭐다 쩐다 살아있는 부적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와. 아무튼 잠을 못 잔 동생을 위해 저는 옆에 있어줄 테니 자라고 했고, 동생도 언니가 깨어있는 게 안심이 된 건지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동생의 쓸데없는 의지에 동생은 점심에 다시 일어났고 숙소에 있기 싫다고 하며 저를 데리고 또다시 이것저것을 관광했죠. 하지만 따로 묵을 수 있는 곳도 없었고 돈의 여유도 없었기에 결국 다시 그 숙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늦은 저녁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동생은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 편의점이라도 다녀온다고 하며 나갔죠. 저는 귀신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갑다 하면서 핸드폰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문 쪽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문 쪽으로 곧바로 달려가니 언니 빨리 문 열어줘 라며 동생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갈 때 방키도 들고 간 동생이었기에 의아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줬고 이내 사색이 된 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동생은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곧바로 방에 들어왔고 편의점에서 사온 물건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침대 1로 갔어요. 그러고는 여기 진짜 이상해 라며 말하는 겁니다. 어제처럼 덜덜 떠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색이 된 동생의 모습에 이유가 궁금해진 전 빠르게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동생은 이런저런 음식이라도 살 겸 편의점으로 향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있었대요. 공원이 근처에 있었기에 신호를 기다리며 이래저래 구경하다 문득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보이더랍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지만 신호가 바뀌고 아주머니를 지나칠 때 동생은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해요. 자전거 뒤에 물건 등을 실을 수 있는 공간에 어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옆으로 돌아 앉아있는 자세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은 그 여자가 귀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바로 알아차렸어? 라고 물으니
그 여자 맨발이었거든 이라고 말해줬어요. 허허. 만약 누군가가 맨발로 바깥에 있다면 바로 도망치세요 여러분.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동생은 귀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는 척하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편의점을 갔다고 합니다. 아까 본 귀신을 잊기 위해 동생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나왔고 이내 아까 건너왔던 횡단보도 앞에 다시 섰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지나갔던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아까 동생이 보았던 귀신이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해요. 그 가로등을 지나쳐야 숙소로 갈 수 있었던 동생은 그걸 보자마자 됐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에라 모르겠다. 일단 그냥 못 본 척하고 빨리 숙소로 가야겠다 하고 애써 무시하면서 빨리 돌아가려고 했대요. 그렇게 그 가로등과 가까워질 때쯤 근처에서 음식을 포장하신 건지 아까 본 아주머니가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있더랍니다. 동생은 그걸 보자마자 저렇게 세워놓으셔서 제가 저기에 서 있는 거구나 라고 직감으로 알아차렸대요. 역시나 아주머니가 그 자전거를 타자마자 그 귀신도 같이 자전거를 타더랍니다. 그런데 아까 옆으로 돌아서 앉아있던 모습과는 달리 그 뒤에 올라 서서 타더래요. 그러면서 가는데 아주머니가 페달을 밟는 것처럼 그 위에서 발을 굴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막 뛰었다고 해요. 그거 보고 동생은 숨이 넘어갈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숙소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와, 자전거에 귀신 붙은 건가? 뭐지? 와. 그 뒤로 다행히 동생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귀신을 더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 하는 해외여행이 귀신 여행이 되었으니 동생은 그 후로 몇 년간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새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인지 자꾸 일본 가서 굿즈 좀 사자고 졸라서 이번 11월에 다시 일본으로 여행 가기는 합니다. 허허. 그런데 동생이 이번 여행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던 와중에 우연히 화재, 살인 등등의 사고 물건을 알려주는 오시마테루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득 궁금해진 동생은 전에 갔던 숙소와 그때 귀신을 보았던 공원 근처 숙소들을 검색해보았고 두 곳 모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래 사진은 오시마테루에서 알려주는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야, 이거 알려주는 게 있어? 오사카부 오사카시 501호 살인 804호실에 목걸이 살자가 있었습니다. 와, 오졌다. 한국도 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일본도 그렇겠지만 한국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런 게 남아있으면 뭐 가격이 엄청 떨어지긴 하겠는데 이게 또 거기 묵는 입장에서 누가 살자 했는데 거기서 잠자는 것도 좀 그렇잖아. 일본은 사고 물건 신고가 의무라고. 참 그런 거 잘 돼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소는 모두 가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숙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 꼭 오시마테루에 한번 검색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여 숙소에 있던 일본 귀신이 한밤중인데 왜 오하요 아침 인사를 한 건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 귀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기가 세서 평생 귀신의 기억자도 보지 못했던 제가 인생 처음으로 보았던 귀신 애기동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재밌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는 내 동생 5편 마무리가 됐고요. 몰입이 굉장히 잘 되네요. 재밌다.